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박철성입니다. 지난 영상에 의해서 오늘은 청년과 여성 노동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고령자 이슈를 다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구 고령화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은 이제 상당히 감소를 하게 된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총조사하고 인구 추계를 가지고 젊은 층 인구 15세부터 29세까지의 인구를 이제 5년 단위별로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2020년을 이제 잘랐을 때 2020년 전에는 본격적으로 많이 감소한 연령층이 어디냐면은 15세에서 19세가 되겠습니다. 15세, 19세를 보시게 되면 한 350만 명이었다가 2020년 시점에 250만 명으로 거의 이제 100만 명이 감소를 했죠. 반면에 20대 인구는 사실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인구는 그 20세에서 24세는 오히려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5세에서 29세 인구도 약간 늘어나서 20대 인구는 사실 지난 10년간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게 되면 15세, 19세 인구는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그런 인구 연령층이 되는데 이제 2020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5세, 19세 인구가 이제 2020년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20대 인구가 그걸 이어받아서 20대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세에서 24세 인구는 한 350만 명 가까이 됐다가 거의 한 250만, 거의 한 100만 명이 감소를 하죠. 그 다음에 25세에서 29세 인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100만 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200만 명의 20대 인구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비중을 보더라도 2010년도에는 15세에서 29세의 비중이 한 20%가 우리나라의 5분의 1 이상이 이제 15세에서 29세였는데 2020년에 가게 되면은 그 비중이 한 17%, 18%로 감소를 하고 2030년이 되면 이제 15%가 되질 않고 2040년이 되면은 이제 거의 한 10%를 약간 넘는 10명에서 1명 정도만이 15세에서 29세인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고령층 인구는 크게 늘고 청년층 인구는 크게 준다. 제가 청년층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30세 미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또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다르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OECD 자료를 가지고 15세, 29세 인구 비중을 보게 되면요. 한국이 이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2020년,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15세, 29세 인구 비중이 뭐 다른 나라랑 OECD의 다른 나라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평균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2030년, 10년 뒤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많이 감소를 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 거의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제 가까워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사실 약간 감소는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큼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이제 젊은 층들이 꾸준히 이제 출산이 되고 있고 따라서 그 비중이 별로 그렇게 감소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아요. 근데 2040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10% 약간 넘는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젊은 층의 비중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일본보다도 낮은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나타나는 OECD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또 되게 교육을 잘 받은 계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력별 인구 분포, 이게 2020년의 인구 총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20대와 30대 초반까지 보게 되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10명에서 8명, 젊은 층의 10명에서 8명은 다 대학을 나왔다. 전문대든 대학, 4년제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다 그 80%가 고등학교 학력을 넘어가는 그러한 연령층,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은 어떻게 보면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대졸 학력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노동시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졸자들이 앞으로 그러면 인력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전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거 인력 수급 전망을 정기적으로 펴내는데요. 2020년에 나온 인력 수급 전망을 보게 되면 이 인력 수급 전망이 이제 2029년까지 한 10년 정도의 그 인력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대졸자 인력 수급 전망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단기죠. 한 5년 정도, 한 4년, 뭐 앞으로 2년 남았네요. 2024년이면. 전망을 보게 되면은 전문대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인력 공급이 구인 인력을 수요를 크게 초과해서 한 50만 명 이상의 이제 그 인력 공급 초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학교 4년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다. 공급하고 수요가. 그래서 그래도 약간 그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대학원 졸업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이다. 한 11만 명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졸자의 인력은 2024년까지는 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한 60만 명 정도의 그 공급 초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5년을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그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격차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37만 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대학원도 한 13만 명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2020년대 후반에 가게 되면 이제는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대졸 노동시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계열별로, 전공 계열별로 보게 되면 전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2019년에서 2029년 10년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계열이든 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를 제외하고는 다 부족할 것이다. 10년을 통틀어서 보면. 특히 어디서 부족하냐? 공학 계열에서 많이 부족하다. 공학 계열에서 한 20만 명 정도, 22만 명 정도의 그 부족이 발생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도 특히 공학 계열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가지고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제 반대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가지고 그 청년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부족함이 어디서 오느냐? 이제 공학 계열 쪽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들을 뭐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학생들이나 뭐 학교도 그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문대학 교육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전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전공 계열이 어떻게 이제 달라졌느냐, 2010년 사이에 2011년과 2021년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사회 계열이 이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사회 계열이 많이 감소했고, 인문 사회 계열이 다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데가 어디냐? 이제 공학 계열은 약간 늘어났고요. 의학 계열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학 계열에서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건 이런 쪽에 의학 계열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이제 그 이미 수요의 변화를 이제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일반 대학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인문사회 계열은 감소를 했고요. 교육 계열도 약간 감소했는데 자연 계열도 약간 감소했죠. 근데 어디가 늘어났냐면 공학 계열이, 의학 계열이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이제 그 대학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이미 발생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러한 그 변화가 앞으로의 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층이 본격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앞으로 한 10년간 거의 200만 명이 이제 감소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생은 초과 수요, 전문대 졸업생은 초과 공급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청년의 고용을 늘리는 것,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책의 주 과제였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청년들에 한해서는 미래의 노동 수요하고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고용의 양을 늘리는 거에 대한 걱정은 점점 약해질 것이지만 이제는 이 청년들이 어디서 미래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서 일을 해야 하느냐,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노동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공급해내는 것,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공급해내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그러한 미래 수요가 있는 일자리에서 일할 그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다. 앞으로 미래 노동 수요를 보게 되면 저숙련과 중숙련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전문가, 그다음에 서비스 직종, 그다음에 또 재미있게도 단순 노무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 많은 노동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 양극화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일자리 양극화. 그다음에 특히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공학 전공자의 인력 부족이 이제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은 특히 고등교육 정책하고 직업훈련 정책은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 노동 수요에 맞는 그러한 그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라든가 그 뒤에 정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정책 입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등교육 정책을 보게 되면은 획일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보다는 교육의 질과 그다음에 미래 노동 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좀 유연한 그 정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청년들, 미래 청년들을 키워내는 그 기관은 이제 대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대학들이 미래의 노동 수요에 맞도록 변해갈 수 있도록, 물론 대학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학이 그러한 역할들을 본인들이 맞게 해낼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되고, 자유를 주는 대신에 책임도 강화하는 그러한 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학에 많은 그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지원책으로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나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대학의 성과와 연계된 블락 그랜트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좀 단순화하면 좋겠다. 많은 뉴질랜드라든가 또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대학에다가 돈을 줄 때 그 대학하고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 이러이러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고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대학은 그 돈을 일일이 쓸 곳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맞는 어떤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돈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계약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 당연히 미래 노동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향상을 해내야 하고, 그다음에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대학의 정원이 이제 초과가 돼가지고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을 직업훈련 기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앞으로 노년층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남으면서 그들을 위한 직업훈련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대학들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책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을 봤는데 이제 그 여성 노동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여성 노동 시장들이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다른 그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제활동 참가율을 성별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요, 이게 2010년도하고 2020년을 그림을 그린 건데요. 우리나라의 남성은 기본적으로 2010년이나 2020년에는 별 변화는 없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20대까지 쭉 늘어나서 한 30대에 도달하게 되면 한 90% 수준을 도달하게 되고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한 50대 후반부부터 이제 은퇴 때문에 점점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2010년이나 2020년에 별로 변하지는 않았고요. 뭐 변한 점이 있다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제활동 참가율,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났다. 요거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요 그림이 요거보다 좀 높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노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노년 실업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노년 실업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고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하고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그래서 여성은 20대 중반 정도까지는 남성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그 20대 후반 혹은 30대로 가게 되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를 합니다. 예. 근데 좀 특징적인 것은 2010년도에는 그 감소하는 시작 시점이 한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 가면은 그 시작 시점이 이제 한 30대 초반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감소를 하게 되고, 감소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한 30대 중반 혹은 40대로 가게 되면 약간 늘어나는, 그랬다가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이미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관심 있는 성별 노동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흔히 경력단절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이 경력단절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에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하고 2020년을 비교하면 2020년에 그 경력단절 현상이 좀 늦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한 5년 정도 늦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의 그 정도도 이제 많이 약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력단절 현상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실 선진국에 가게 되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남성은 이게 이제 G7 국가, 잘 알려진 그 미국, 영국, 독일 등등 G7 국가인데, 남성은 한국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고, 특징은 이제 그 선진국들은 이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게 낮습니다. 남성이. 한국은 높고요. 근데 이제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성을 보시게 되면 여성은 일단 경력단절 현상이 없죠. 약간 여기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감소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선진국은 한국에 비해서 경력단절 현상이 없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습니다. 여성은 한 80% 되는데 우리나라는 70%를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시장은 그 남성과 달리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고용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남성은요,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성은 되게 낮은 걸 보실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여성의 고용률보다 낮은 나라는 이태리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낮은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 격차,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를 보게 되면 한국처럼 높은 나라는 없다. 예. 그러니까 전일제 근로자 중위임금 격차를 보면 남성의 중위임금보다 여성의 중위임금이 한 30% 이상 낮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만큼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네, OECD 국가에. 네. 대부분의 나라들은 격차가 있기는 한데 다 20%를 미치지 못하고 15%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현상. OECD의 평균이 한 10% 약간 넘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3배 가까이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별 임금 격차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성별 임금 격차가 연령별로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는 성별 임금 격차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별 임금 격차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면, 한 30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0대가 넘어가면 뚜렷하게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10% 이상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임금 격차가 한 40대, 50대가 되면 매우 높은 수준까지 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2019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의 이제 그림인데요. 코로나 이전을 보시게 되면 첫째를 보시게 되면 성별 인구격차가 이제 많이 줄은 거는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성별 인구격차가 우리나라에서 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되게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청년들은 남성하고 여성 간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30대를 가게 되면 이제 상당한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격차가 상당히 크고, 물론 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오하카 그 분해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되는 부분하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 보통 이제 차별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되면은요, 2010년도에는 총 격차가 로그 월 급여로 보면 한 0.547, 한 5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설명되는 부분이 한 절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52%, 48% 이렇게 되고요. 뭐 나이, 학력, 근속연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고용 형태하고 근속연수,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2019년에 가게 되면 제가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격차가 이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0.547에서 0.440으로 감소를 했고, 따라서 설명되는 격차하고 설명되지 않는 격차도 줄어들었는데, 설명되는 격차는 0.284에서 0.249로 한 0.03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설명되지 않는 격차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0.07 정도 감소를 해서, 이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설명되는 격차의 부분에서도 이제 다들 다 감소를 했는데, 특히 이제 근속 연수 같은 경우에도 0.46에서 0.031, 뭐 고용 형태도 감소.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임금 결정 요인들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그 차이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점점 좀 더 평등해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은 서서히 완화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 고용 조사에서 보면 그 경력 단절 여성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고용 조사를 봤더니 2021년에 15세에서 54세의 기혼 여성 중에 경력 단절 여성이 145만 명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죠. 제가 아까 청년이 앞으로 200만 명이 감소할 거다라고 했는데, 뭐 경력 단절 여성은 145만 명이니까, 이 만약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그 젊은 층의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인구 격차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래서 2020년에 우리나라 성별 인구 격차가 30% 정도 되는데 OECD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30대부터 이제 인구 격차가 나타나고, 설명되지 않는 격차가 많이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총 격차의 40%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어떤 차별 요소가 아직도 상당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산율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주목할 만한 그림을 보여드린다면, 이게 25세, 34세, 흔히 이제 아이를 낳는 가임기 여성이라고 부르는 25세, 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게 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빨간 선이 우리나라 선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당히 정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는 우리나라의 가임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 OECD 국가들의 가장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 오게 되면은 뭐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 가장 낮은 수준은 아니고 뭐 아랫부분 뭐 아래에서 속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빠르게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임기 여성이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가임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게 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고도 좀 그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980년에는 OECD 국가 대부분보다 높고 한 중간 정도 높았죠.
그런데 2018년이 되게 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합계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은 더 빨랐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의 하락이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한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1980년 이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1%포인트 증가를 할 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평균 0.04명이 감소를 했는데 이게 OECD 자료를 전체를 갖고 해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합계 출산율이 평균 0.00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 때 출산율,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 때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OECD 전체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여성들, 가임기 여성들이 일하면서 그 출산하고 육아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을 우리나라가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해서 저희 정책 과제를 제가 제시를 해본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고용수를 늘리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일과 출산, 육아 간 상충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지속을 해야 되고 또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이 사실 앞으로 계속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서도 보면 이런 그 부분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내고 확대를 좀 해가자. 특히 제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성차별 해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과 배우자들의 출산 육아 휴가를 확대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함으로써 그 출산 육아와 일과의 상충 관계를 좀 줄여야 된다. 우리나라 현재 제도를 보게 되면은 출산 전후 휴가가 여성은 90일인데 배우자는 출산 휴가가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들도 더 많은 그 여성들이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할 때 남성 배우자가 더 많은 휴가를 갖고 함께 그 출산의 어떤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현행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 1인당 1년 이렇게 돼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 상당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중에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의 연령대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8세. 이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많은 그 부모의 어떤 그런 그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살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출산 그 육아휴가의 기간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급여도 좀 더 늘려서 많은 그 사람들이 좀 경제적 부담을 덜 갖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함으로써 그 저출산을 좀 해결하는 데에도 그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 이것들은 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공약에서도 윤석열 정부 공약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이러한 제도뿐만이 아니라 이 직장에서의 어떤 문화라든가 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주의 사고 이런 것들도 변화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요런 여성들이 그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사한 문헌들을 보면 특히 중견기업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여성들이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문화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대기업은 차라리 훨씬 더 낫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에서 이런 변화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촉진하는 어떠한 그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그 문화를 바꾸는 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여성들이 또 그 출산이나 이런 것들에 부담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를 해보면 그 집안에서의 가사 분담, 육아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성들이 자기가 부담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산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화들도 바꿔가야 한다.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부담을 들고
그럼으로써 여성들이 일도 하지만 또 출산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과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노동시장에서 미치는 이제 인구 충격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게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 그 따라서 이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정책과 재정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등 정책 전반에 걸쳐서 인구 충격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이제 늘어나는 고령층이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 그다음에 청년층에서는 부문 간 수급이 불균형한 문제, 여성에서는 낮은 고용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두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러한 이슈들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얼마나 빨리 대비하느냐가 충격을 우리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니까 이제 빨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그 정책 활동이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